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프로축구 시민구단 대구FC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된 축구 전용 구장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야에 건국 신화를 새긴 1500년 전의 토제방울, 즉 흙으로 빚은 방울이 발굴돼서 역사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1500년 전의 타임캡슐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사톡톡은 대구FC의 돌풍, 가야 건국 신화를 담은 토제방울에 대해서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대구FC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대구FC가 올 들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축구 전용구장도 새로 개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K리그 그리고 ACL 즉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돌풍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성호상 대구FC 전력 강화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그리고 대구 MBC 석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호상 부장님은 최근 이제 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네. 좀 새롭기도 하고, 네. 요즘 뭐 눈 뜰 때마다 뭐 너무나 축하 전화나 뭐 주위에서 많은 격려하고 그런 축하를 받으면서 너무 네. 기분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도 있군요. 네. 네,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될 텐데요. 네. 자, 이 대구FC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석원 기자가 올 들어서 대구FC가 거둔 성적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느 때보다 좀 빠르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 홈 개막전이자 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첫 승을 거뒀고요. 네. 현재까지 3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1승 2무, 리그에서는 3위를 기록 중입니다. 뭐 올해 좀 K리그 순위표가 약간 독특한 초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강등 후보였던 상주가 이제 3전 전승을 거두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난해 좀 부진을 보였던 FC 서울이 2승 1무로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요 팀들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하위권 팀들을 상대했던 상주나 서울에 비해 대구FC 같은 경우는 뭐 전북, 울산, 또 지난해 상위 스플릿이었던 제주 이런 팀들을 상대로 거둔 성적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전북 울산은 우승 후보 아닙니까? 네, 올 시즌 우승 후보였고요. 현재 약간 주춤해서 이제 대구FC보다 순위표의 바로 아래 뭐 4위, 5위에 머물고 있지만은 네. 충분히 리그가 진행되면 치고 올라올 팀들로 분류되는데 그런 가운데 중요했던 거는 빠르게 첫 승을 거두면서 팀이 안정됐던 것 같아요. 첫 승이 굉장히 주요했고요. 첫 승을 거둔 당시에 에드가 선수 안드레 감독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ue eles continuassem vindo, enchendo o estádio, nos apoiando. Isso é muito importante para a nossa equipe e que eles saiam felizes como estão saindo hoje. A partida um pouco nervoso, né? Mas no segundo tempo a gente conseguiu corrigir a equipe e feliz pela vitória dentro de casa com a estreia, né? Tudo dando certo. 네, 인터뷰도 활발하게 잘들 하시네요. 그 ACL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성적은 어떤가요? 현재 두 경기를 이제 홈앤 어웨이로 치렀고요. 네. 두 경기 모두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네. 또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성 부장님. 네. 지금 대구FC가 과거에는 뭐 하위를 맴돌았고 2부 리그 떨어진 적도 있었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았지만은 상반기에는 또 못했어요. 이제 네. 후반기에 와서 잘했는데 또 FA컵 우승도 하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인데 우리 이 선수 강화 부장님 말씀이니까 네, 네.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뭐 주로 선수 뭐 영입이나 네. 뭐 선수 연봉 협상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적도 관련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훈련이나 뭐 그러니까 원정이나 이런 데 갈 때 뭐 부족함이 없구나 네. 이런 것들을 잘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역할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수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시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 뭐 의미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요. 뭐 우선 뭐 그 대구FC가 뭐 그 축구 관련해서 항상 뭐 그러니까 하이 팀에 있고 뭐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팀에다가 팀이어 있었는데 올 시즌부터 시작하면서 언론이나 많은 방송에서 주목받는 팀으로 지금 다시 좀 바뀌게 되고 또 구장도 새롭게 오픈하면서 좀 이렇게 팀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데요. 뭐 저 역시도 너무나 뭐 기분 좋은 일로 시작했고 또 시즌 초반 전북 그다음에 뭐 ACL 원정을 떠나면서 저희가 기분 좋게 뭐 그러니까 리그 시즌을 잘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저희가 경기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뭐 저 역시도 시즌이 매년 불안불안하게 시작했지만 올해는 스타트를 워낙 잘 끊고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준비한다면 뭐 이 역시도 뭐 더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잘 해야 될 텐데 지금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K리그 있고
그리고 ACL, 네. 그 챔피언스리그 있고 또 FA컵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자, 그 지금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3일, 4일 간격으로 뭐 지금 K리그, 네. ACL까지 네. 지금 계속 병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시기는 지금 A매치 기간이라서 지금 이 시기에는 좀 휴식기를 네. 치르고 있는데 네. 남은 경기는 앞으로도 지금 3월 30일 날 경남 원정, 그다음에 4월 3일 뭐 인천 원정 뭐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또 4월 10일은 ACL 원정까지 또 가게 되는데 네. 뭐 계속 뭐 3일,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그런 것들도 잘 조절해야 되고 뭐 지도자나 코칭 스태프께서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하게 된다면 네. 뭐 그래도 뭐 시즌 초반 많이 우려했고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잘 버텨주고 잘 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잘 관리한다면 이런 가정이 이제 네. 붙는데 사실 대구 FC가 선수 중에 두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이런 매 경기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 뭐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뭐 안 그래도 뭐 코칭 스태프나 뭐 이런 얘기를 해보는데 우선 대구가 좀 그래도 선수들이 층이 얇지만 또 젊다는 또 그런 네. 유리한 또 그런 것도 그렇죠. 있는데요. 네. 빨리 회복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3일, 4일 간격의 경기를 치르더라도 초반 작년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경기 시작 뭐 한 60분, 70분까지는 경기를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후반에 뒷심 부족으로 뭐 골을 먹거나 해서 비기거나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 시즌 보면 초반에 조금 경기가 부족하더라도 후반 갈수록 저희가 점점 살아나는 그런 네. 경기력을 네. 보이고 득점도 항상 후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잘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성적이 좋게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훈 기자 이제 달라진 게 많잖아요. 지금 대구 FC 아주 초창기부터 취재를 계속 해왔고 서훈 기자는 입사하자마자 이제 대구 FC를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뭐 의미도 다르고 뭐 큰 차이가 나고 서훈 기자 이제 자신도 이제 취재 활동이 더 이제 활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과거와 비교할 때 이제 물론 대구 스타디움이란 공간에서 DGB 대구은행 파크라는 공간의 이동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용구장이라는 장점 자체가 경기장을 찾는 뭐 팬들이나 선수들 그리고 미디어들한테도 많은 좀 변화를 그리고 또 차이점을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과거 대구 스타디움 시절의 대구 FC와는 관심부터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네. 과거에는 대구까지 이렇게 원정 취재를 오는 흔히 얘기하는 스포츠 전문 매체들이 네. 취재를 와서 네. 뭐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기사를 쓰고 아니면은 인터뷰를 하고 이런 장면이 흔치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경기들 뭐 리그 네. 개막, 시즌 종료 이럴 때는 물론 취재진들이 모였지만요. 네.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기자석에 늦게 가면 자리가 없을 아, 정도로 그래요? 취재진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도 관심들이 많고요. 서울에서도 매체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방송 매체들도 예전에는 거의 대구 MBC만 주로 제작하고 또 제작 뭐 취재를 했다면은 지금은 전국적인 뭐 스포츠 채널들 또 그 지상파 공중파 할 것 없이 뭐 또 종편들 할 것 없이 너도나도 대구 FC를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그 스포츠 전문 기자들이 안 왔습니까?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죠. 물론 중요한 경기들은 왔었고 또 보통 이제 체육 매체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는 주요 매체들은 오더라도 이제 또 축구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은 오더라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루는 구단들은 이제 보통 두세 개 구단씩을 같이 맡다 보니까는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 시즌은 분명 관심이 남다른 것 네, 같습니다. 하여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서건 기자가 우리 저 대구 FC 경기를 이제 중계 연출을 하는데요. 네. 그 대구 FC 축구 중계할 때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워낙 뭐 MBC에서 시청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카메라를 워낙 또 재밌게 잘 잡아주시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네요. 네, 저희들 이렇게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 축구 전문 기자로서 이제 첫 승을 이렇게 거두고 초반에 잘 나간단 말이에요. 뭐 과거에 이제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전문 기자로서 이런 현상들을 분석한다면 어떻게 뭐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계속 잘 할 수 있을까? 일단 좀 과거랑 그 다르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물론 2부 리그에 있을 때는 상대하는 팀들 자체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는 뭐 그런 현상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 과거에 이제 강등되기 전 그리고 승격되자마자 지난해랑 재작년 같은 경우도
대구 FC가 첫 승이 굉장히 늦는 팀이었습니다. 슬로우 스타터라고 많이들 평가를 했죠. 리그 초반에 굉장히 헤매는 팀 중 하나였는데요. 당장 그 승격 첫 해였던 2017 시즌에도 5경기 만에 그리고 2018 시즌에는 7경기 만에 이제 첫 승을 거뒀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올해는 뭐 2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둔 네. 거니까요. 네. 이런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대구 FC가 초반에 조금 그 까먹었던 승점들 그리고 당했던 패배들이 후반에도 굉장히 아프게 작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네. 올 시즌은 그런 그 손해를 줄였고요. 또 하나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팀을 이렇게 단단하게 끌고 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거에 비해서 올 시즌은 초반 분위기가 이렇게 좋고 또 빠르게 승리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있다, 경기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가야 되겠지만. 뭐 몇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일단 선수단의 부상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전력 이탈 같은 것들이 우려가 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대구 FC를 보면은 그런 어떤 부상 선수들 아니면 퇴장이나 출전 정지로 인해서 못 나오는 선수들이 있어도 그 외국인 선수가 없는 경기에서 지난해도 주요한 경기들을 잡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같은 멤버들로 팀을 계속해서 꾸려오면서 그 빈자리들을 메꾸는 역할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 단단해진 느낌이 듭니다. ACL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멜번, 호주 멜버른 팀하고 또 이제 중국 광저우 팀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했는데 그 좀 분석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멜버른은 그렇게 이제 강팀이라고까지는 보진 않지만 그래도 호주에서는 굉장히 센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뭐 홈에서 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 호주 원정 자체가 선수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같이 그 이제 원정 취재를 같이 해보면서 든 생각이 일단 비행 시간, 이동 그리고 빠르게 이 전지훈련처럼 며칠 동안 회복하고 몸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가자마자 그 다음날 훈련하고 그 다음날 경기하는 이런 일정들이 선수들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정이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그 경기를 잡으면서 선수들도 자신감을 갖고 또 팀도 이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날 경기 초반 한 전반 한 20-30분까지는 확실히 선수들이 위축된 모습이 보였는데 먼저 실점한 다음에 빠르게 만회골 넣으면서 우리가 이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엿보였고요. 더 걱정했던 경기가 광저우전이었습니다. 광저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한 두세 차례 이제 정상을 차지했던 팀이고요. 그 올 시즌도 이 대회의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그 뭐 팀의 전력이라든지 팀의 그 자본이 투자되는 액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실 대구 FC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 만큼 그 아시아의 빅클럽이라 할 수 있는 팀인데 그 경기도 직접 현장에서 보면서 든 생각은 경기 자체도 대등했고 오히려 압도하는 경기를 펼쳤고요. 실질적으로 먼저 2골을 넣으면서 그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달라졌단 말이죠. 대구 FC의 흐름으로 가는 경기에서 후반 시작하고 그 만회골을 허용하면서 그때부터 경기가 좀 굉장히 집중도가 생겼거든요. 여기서 광저우가 동점골을 넣는다면은 대구 FC도 한풀 꺾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경기를 잘 풀어갖고 또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김대원 선수의 쐐기골이 터지면서 그 경기를 잡으면서 대구 FC는 분명 좀 팀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 이점도 좀 있었겠죠? 네, 경기장 분위기부터가 압도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 중국 선수들이 이제 이름값이 높다 보니까는 그런 경기장 분위기에 압도되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장에서 이렇게 경기 플레이를 펼치는 걸 보니까는 그 선수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대구 FC 선수들 자체가 이 경기장에서 즐기고 경기를 뛰면서 스스로 이 경기에 만족하는 그런 어떤 좀 더 잘하는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그 중국에서 응원단도 왔었나요? 중국 응원단도 뭐 수백 명이 왔고요. 또 네. 현지 유학생들까지 해서 이제 한 섹터를 다 비워줬는데요. 그 중국에서도 이제 흔히 뭐 짜요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응원구호도 외치고 하는데 그 응원구호가 그 전체 90분 중에 한 10분 정도 들렸을까요? 내내 홈팬들이 응원이 훨씬 더 압도를 했습니다. 응원도. 네.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 손님들이 오셨는데 돈을 얼마나 뿌리고 가셨는지 몰라도 관광 수입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온 팀들이 광저우도 그렇고 호주 멜버른 팀도 그렇고 일본의 히로시마 네. 팀 이게 약팀이 아니잖아요. 네, 전부 맞습니다. 자기네 리그에서는 이제 강팀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의외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뭐 2연속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뭐 1대 0도 아니고 이제 3대 1로 이겼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선수들이 지금 뭐 저희가 ACL을 처음 출전하고 그리고 뭐 상대 팀들 다 리그에서 우승을 했던 그런 팀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고 저희도 뭐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뭐 저희가 뭐 상대를 뭐 두려워서 뭐 위축해서 그런 경기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가진 뭐 저희가 조직적으로 잘 짜여 있는 그런 조직력을 가지고 저희가 경기에 일단 우선 나섰던 게 주요했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뭐 저희가 처음 그 ACL을 진출하다 보니까 뭐 그 멜버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뭐 저희들을 조금 우습게 보지 않았나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분석도 저희를 좀 적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하고 저희 또 반대로 저희는 또 멜버른이라든지 광주에 대한 분석을 또 더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또 저희가 3대1이라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반면 우리 선수들이 조직력이 잘 갖춰져서 수비 공격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경기력이 그 좀 주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성훈 기자는 그 멜버른까지 이제 갔었잖아요. 네네. 우리 응원단들도 많이 갔었죠? 한 10여 분 오셨는데 일단 그 이제 많이 가신 건 아니네요. 예, 근데 일단 우리나라의 경기도 그렇고 그 ACL 경기가 이렇게 조별 예선 라운드 때는 팬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네. 그 대구만 지금 매진을 기록했지 뭐 경남이나 전북이 홈에서 경기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거든요. 네. 호주 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주 현지 팬들도 한 그날 뭐 몇천 명이 오시긴 했지만은 응원에서는 우리 팬들도 진짜 적지 않은 소리를 힘으로 보태드렸고요. 그 세징야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라운드 한켠에 늘 보던 응원 걸개랑 그 늘 보시던 서포터즈들이 와서 응원을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더 뛴 것 같다, 더 뛸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원정 응원단의 뭐 그죠 일당백의 응원을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성 부장님, 네.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앞으로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4월 10일 저희가 히로시마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4월 23일은 홈에서 저희가 히로시마를 만나게 되고요. 네. 또 5월 8일은 저희가 또 빅토리, 네. 그러니까 멜버른 멜버른 팀이 홈으로 오게 오죠. 되고요. 네. 그러니까 5월 23일 날 저희가 광저우로 광주 가고요. 또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6게임 중에서 네. 그러니까 홈앤더웨이 3개 팀의 그러니까 4개 팀, 네. 4개 팀이 리그가 돼서 홈앤어웨이 경기 하면은 우리는 이제 6경기를 하잖아요. 네. 이미 2번 이겼단 말이에요. 네. 뭐 어느 정도 이기면은 그 토너먼트 홈앤어웨이 경기로 진출할 수가 있나요? 조별 본선 예선을 통과하기에 뭐 4승을 하게 되면 저희가 네. 완벽하게 뭐 조별 예선 통과를 가능할까 생각하고요. 네. 일단 우선 저희가 일본 지금 히로시마 원정을 4월 11일 날 떠나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조별 예선 통과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유리합니다. 네. 올라가면은 16개 팀이 네. 각각 홈앤어웨이 경기로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올라갈수록 또 강팀이 올라올 거고. 네, 맞습니다. 뭐 거기서 16개 팀이 올라가는데 뭐 예선 1, 2위 팀들만 다 붙게 되니까 그렇네요. 뭐 네. 올라갈수록 더욱더 강팀 들어가고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쉽지는 않은데. 그 축구 전용구장이 새로 개장을 했는데 이 경기장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매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관중석이 좀 줄어서 매진됐다고 봐야 됩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있는데 전과는 다른 풍속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매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축구랑 연결되는 키워드는 좀 아니었죠. 특히 K리그 경기에서는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DGB 대구은행 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예매 문화가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는 빠르게 예매가 이 티켓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를 모두한테 이제 인식하게 되는 풍속을 만들었는데요. 네. 물론 대구 스타디움 시절 같은 경우는 이 6만석 규모의 경기장의 예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가서도 자리를 골라서 앉을 수 있고 표를 언제든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12,000석 규모다 보니까는 희소성이 일단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또 경기력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 보신 분들이 다시 오는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겼고 과거에 그냥 쉽게 축구장에 가서 축구표 사서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서 표를 못 구하고 돌아가거나 좀 아쉬워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 중계 화면에도 많이 잡히는데요. 그 골대
코네플렉 쪽에 이제 주차 출입구처럼 큰 개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철조망으로 좀 가려져 있긴 한데요. 그날 표를 못 구하신 분들이 이제 거기 서서라도 경기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구에 이제 대팍의 새로운 풍경이 만들어지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팬분들이 일단 연령층대가 뭐 10대, 20대부터 해서 뭐 네. 가족 단위부터 일단 연령층이 다양해졌다는 게 우선적으로 좀 되게 좀 좋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경기장에 오시는 많은 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축구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그 현재 뭐 K리그에 많은 뭐 구장들이 있지만 네. 저희 구장처럼 몰입도가 굉장히 좋은 구장이 없기 때문에 네. 또 팬들이 또 찾아주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90분 내내 그 경기를 몰입하는 그 수준 자체가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도 한다고 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저희가 지금 매 경기마다 지금 뭐 그 대본 없는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그 팬들이 그 골 나는 장면들이 보면 정말 EPL과 같은 그런 골이 좀 터지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더 흥행의 연속이 되다 보니까 이 축구장에 우리 대구 팬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지금 축구 팬들도 대팍 뭐 대구 FC 경기장에 꼭 네. 가보고 싶다라는 것들은 이 지금 K리그의 지금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도 좋아하죠. 예, 선수들도 물론 이 관중들이 가까이에서 응원하는 그런 그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이 12,000명의 팬들이 우리 대구 FC의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뭐 경기에 뛰다가 힘들 때도 뭐 많은 선수들이 얘기하지만 그런 응원을 받다 보니까 힘들 때도 더 뛸 수 있고 네. 뭐 그렇게 뭐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이 경기장 자체가 뭐 다른 팀들이 오게 되면 힘든 경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2만의 대구 FC의 전용 구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네. 그 대구 FC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매진 계속되면은.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지금 대구 스타디움에 있을 때는 사실상 무료표도 좀 나가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여기는 아까 성원 기자가 얘기했듯이 전석 뭐 지금 예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저희 자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주의하게 되면 저희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네, 될 것 같고 예, 수입에도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매표 수익은 대구 FC가 다 갖습니까? 네, 저희가 갖고 뭐 있습니다. 축구협회 얼마 내고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그럼 매진되면 참 좋네요. 네. 그러면 이 홈 경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ACL. 저희가 지금 뭐 18경기 네. 그 FA컵이랑 해서 한 올 시즌 한 25개 정도의 이제 홈 경기가 네. 이루어지지 않나. 예. 네, 꽤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예산도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대구 MBC에서 중계도 하고 네. 또 뉴스 시간에 이 경기 내용을 방송하는 거는 사실 대구 FC가 이제 기업 구단이 아니고 네. 대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이 아니고 시민 구단 아닙니까? 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또 지역 기업의 이제 후원이 들어가고요. 네. 또 팬들의 뭐 도움도 네. 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구 FC의 이제 연속적인 승리 여기서 함께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 성적이 안 좋을 때는 네. 예산 지원이 뭐 별로 그렇게 뭐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산 지원도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뭐 시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예산을 뭐 작년에 비해 좀 많이 좀 인상을 시켜줬고요. 네, 또 그렇군요. 많은 기업들도 이렇게 좀 성적이 나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도 많이 가지시게 되고 네. 또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전에 비해 간죽 수입이 현저하게 낮았다면 네. 네. 지금 뭐 12,000석이라고 하지만 매 시즌 매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네. 간죽 수입도 매 경기마다 이렇게 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구단 재정이나 예산적인 면에서도 작년에 비해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가 예전에 보면은 먼저 1차 예산을 지원하고 네. 또 한 10월쯤에서 추경으로 뭐 네. 2차 예산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올해는 또 성적이 좋고 저희가 또 관심도가 많이 가지다 보니까 2월에 추경 예산을 미리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거 재정적인 면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재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경기장 또 다른 구단 이들은 대구 FC 또 이 대구 경기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 대팍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네. 이 주변에 상권을 새롭게 조성하고 이제 아마 다음번 경기쯤에는 그 경기장 내 입점 상가들도 다 입점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구단 그리고
지역 지자체들이 그리고 그 지역 어떤 공동체들이 이 한 공간을 통해서 저희 뭐 작년 특집에도 그 가치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네. 상생하고 지역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확실한 차별성이 첫 번째 있어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조광대 대표이사가 전에 이제 창원에 경남 FC 그 감독으로 있을 때도 거기 창원 축구센터가 새로 건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 축구 전용구장까지는 이루었는데 되게 아쉬워했던 지점이 지붕을 만들지 못했던 지점을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네. 지금 대구 이 전용구장 같은 경우 뭐 광저우 경기할 때 딱 그 차이점이 보였습니다. 지붕이 한 그래도 관중석의 절반 이상을 가려주다 보니까 그날 전반에는 계속 비가 왔는데도 네. 관중들이 뭐 관람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었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그 대구 전용구장에서 소리의 그 장점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 확실히 지붕이 가둬주다 보니까 그 소리가 안에서 더 크게 울리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또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 어떻게 구조로 적용하는 이제 거예요? 지어져 있죠. 네. 그 경기장 계단이 보면은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네. 그 관중석 바닥도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장 자체 일단 공사비를 줄이려는 측면도 컸는데요. 그 처음 아이디어에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의 울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경기장에서 몇 배가 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건설 초기 단계에서 구단과 시가 그 미국 현지나 이런 데서 이런 게 최신의 공법이다라고 해서 아마 벤치마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 부장님 보시기에 이제 대구 스타디움과 이 전용구장하고 뭐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그 거리 자체가 시각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뭐 저희가 지금 뭐 흔히 뭐 그 얘기하면 뭐 작은 TV 보다가 그 큰 스크린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뭐 대구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거리가 트랙이 있고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축구가 워낙 재밌게 해도 재밌게 느껴지질 않고요. 네. 여기 지금 뭐 대구 전용구장, 저기 뭐 DGB 대구넥 파크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경기는 워낙 가까운 데서 거리가 가까운 데서 경기를 관람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워낙 저희가 템포가 공수 템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거에 눈꽃 틀 새 없이 이어지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관람객들이 그거를 보기 때문에 더 흥미있고 재밌는 축구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위쪽에 앉아도 네. 가깝게 보입니까? 네, 저희가 지금 아까 송 기자가 얘기했듯이 뭐 저희가 미국 지금 독일을 갔다 오면서 미국 거는 지금 알루미늄 저희 공법을 많이 저희가 벤치마킹했고요. 또 독일은 또 이 관람석에 대한 이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게 됐는데요. 위에서 보시더라도 바로 흔히 경기장을 재밌게 축구를 관람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축구를 보더라도 뭐 재밌지 않다라고 느끼시지 않을 정도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전용구장이 과거 축구장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매진 사례가 네.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뭐 디자인도 뭐 이쁘게 됐고 매점들이 입점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서건 기자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지난해 이 축구 전용구장이 지역 도시 재생에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주제로 이제 특집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우선 뭐 지역 자체가 그 경기장이 지어짐으로 해서 문화 자체가 지금 생겼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변화 자체가 주변이 도시 재생이 됨으로 해서 굉장히 그 도시가 밝아졌다고도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많은 상가들이 또 그 임점해 있는데 저희가 경기 있는 날은 뭐 상가들이 아, 뭐 그런 점도 북적북적 되기도 있겠네. 하고 네. 뭐 매출도 많이 상승이 되었다고 뭐 사실 듣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되게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많은 문화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축구장이 경기가 있는 뿐만 아니라 경기가 없는 날에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또 그 축구장을 또 만약에 그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 구단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체적으로 그 도시가 변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세징야 선수, 에드가 선수 그리고 이제 뭐 신예 김대원 선수라든가 그 하여튼 뭐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 네. 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팀으로 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선 세징야하고 에드가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올해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걱정이나 염려는 사실 네. 팬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장기 계약했다면은 몇 년 했나요? 뭐 이거는 저희가 조금 아, 사실상 비밀입니까?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좀 장기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많이 지금 뭐 우려하는 부분들이 매년 대구가 잘하는 선수면 그러니까 뺏기게 되고 다른 이적을 하게 돼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올 시즌에 많이 성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선수들이 워낙 작년에 저희가 FA컵 우승 당시 했던 그런 선수들이 그대로 올 시즌에 아무도 이탈하지 않고 남아서 올 시즌에 너무 왔던 게 우리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만일 세징야 선수가 장기 계약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팀에 간다면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죠. 뭐 작년 시즌에도 이적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고요. 네. 더 많은 연봉의 이적 제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징야 선수나 또 선수들이 보통 가족들이 대부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구에 살기가 너무 좋다고 네. 또 생각이 들고 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하자라고 했을 네. 때 세징야 선수도 흔쾌히 뭐 부인하고 상의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대구에서 남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장기 계약을 하게 됐고요. 또 워낙 또 대구에서 생활이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구에 있는 많은 또 팬들이나 시민들이 워낙 또 세징야 또 와이프들한테도 친절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대구에서 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드가 선수는 어떻습니까? 에드가 선수도 뭐 장기 계약을 했고요. 물론 에드가 선수도 또 대구에서의 생활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기 계약을 할 수 있을 텐데 큰 유리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서광 기자. 다른 구단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 이 축구계가 바라보는 대구 FC 그 평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지난해 이제 FA컵 우승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승 당시 그 결승전 당시에 그 전문가들 중에 누구도 대구 FC가 우승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한 번의 반전을 이뤄냈죠. 그리고 이어진 경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막전 지난해 리그 우승팀 전북과 또 맞대결을 펼쳤는데 그 경기 역시 다 전북이 우승할 거라 했는데 오히려 이기지 못해 아쉬운 거는 대구 FC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를 네. 펼쳤거든요. 이제는 조금씩 그 인식의 변화가 일단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팀이 쉬운 팀이 아니다. 이 팀과 경기할 때 우리도 한 단계 더 높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아마 각오로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 리그 초반보다는 조금 더 힘든 저항들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또 대비해서 아마 플랜 B, 플랜 C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속적으로 어린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했던 과정이 주요했던 게 이 어린 선수들의 플레이란 거는 분석을 하더라도 이 선수가 빠르게 뭐 측면으로 치고 갈 것이다를 알아도 속도에서 못 따라가면은 그 선수를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어린 선수들이 이제 보통 측면에서 많이 활약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가운데 이제 흔히 많은 팬들이 좋아하시는 세징야 선수나 에드가 선수가 조금 더 작년에 비해 오히려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이제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새롭게 아주 필요한 포지션의 영입들을 잘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측면에 김준엽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대구 FC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 어떤 시야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팀들이 더 세게 나올수록 그 과거에도 오히려 약팀들한테 경기를 많이 말렸지 강팀들이랑 할 때는 아쉽게 지거나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경우가 많아서 그 앞으로 시즌이 이어지고 리그가 이어질수록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에서 대가야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 토지의 방울, 그러니까 흙으로 빚은 조그만 방울이 발견됐습니다. 이 방울에 가락국기, 가야의 건국 신화의 내용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새겨져 있어서 역사학계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집중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신종환 고령 대가야 박물관 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관장님 그 토지의 방울에 그려진 그 그림, 예. 그것을 보시고 맨 처음 가졌던 느낌 어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고고학적 조사를 하면서 네.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이 무덤에서 출토되는 네. 이 방울 유물을 종종 봅니다만 대체로 네. 그 말에 네. 달기 위한 금속으로 된 말방울, 마령, 네. 마탁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런 것들이 주로 출토되는데 네. 토제 방울은 그렇게 뭐 출토는 되긴 합니다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더욱이 토제 방울이 표면에 네. 이런 그 선각화가 그려져 있다는 것은 네. 그 유래가 드문 아주 네. 희귀한 자료로서 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삼각화도
가라쿠키의 신화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물 중에 그 건국 신화의 내용을 담은 그런 유물이 있나요 또?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죠. 그런 사례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그 석탈해라든가 박혁거세라든가 온주왕 신화라든가 뭐 고구려 신화라든가 신화의 내용을 담은 유물은 지금 발굴된 게 없죠. 예, 뭐 네. 기록으로만 전할 네. 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실물 자료로는 뭐 존재하는 네.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의 방울 이 용도가 무엇으로 추정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출토된 이 토제 방울은 그 무덤이 규모가 작습니다. 네. 그 소형 석관인데 그 길이가 한 165cm 네. 정도 되고 네. 폭이 한 45cm 정도밖에 네. 되지 않는 작은 네. 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다행스럽게 그 피장자를 추정할 수 있는 두개골 편과 치아가 몇 점이 네. 나왔는데 그걸로 네. 볼 때 4, 5세 정도 추정되는 그 유아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유아라는 피장자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아마 아이와 관련된 네. 무슨 장난감이거나 요령 네.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정도는 뭐 그렇게 일단 네. 추정을 해봅니다. 석광묘라는 것은 나무로 짠 게 아닌 나무 곽이 예. 아닌 돌로. 돌로 짠 곽.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무덤이란 말씀이시죠? 예. 네. 먼저 그 지산동 고분군 그 발굴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리포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한번 다시 보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500년 전 대가야 시대 사람들의 무덤들이 모여있는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최근 이곳 탐방로 정비 공사를 하다 돌무덤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무덤 안에서 토기와 화살촉 같은 당시 물건이 여럿 나왔는데 흙으로 빚어진 작은 방울, 이른바 토제방울로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경 5cm, 어린아이 주먹 정도 크기의 방울에 새겨진 그림 6개 때문입니다. 거북이 등껍질과 관을 쓴 남자, 춤을 추는 여자 등 그림 6개가 모두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가야의 건국 신화와 일치합니다. 그동안 경남 김해 중심 금관가야의 신화인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고령 대가야에서도 같은 건국 신화를 믿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야의 탄생 설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울이 고령의 대가야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대가야에도 동일한 신화가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건국 신화가 있어도 문헌으로만 전해왔을 뿐 관련 유물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야사 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도 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토제방울이 출토된 무덤입니다. 이 안에서는 이 사람의 치아와 두개골 조각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너댓 살 정도의 어린이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00년 전 고령 대가야의 어린이가 묻힌 무덤에서 나온 작은 토제방울. 가야사를 새로 써야 하는 것에서 시작해 역사적인 상상력을 끝없이 넓혀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관장님. 예. 이 토제방울에 새겨진 그림들은 이제 어떤 그림들이고 이제 가락국기 신화의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모양의 그림들이고 어떤 식으로 새겨졌고 그 그림들을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네, 이 우선 조그만 5cm 정도 크기의 네. 방울을 매달 수 있는 고리가 방울이니까 있죠. 네. 그 방울 고리를 위로 보고 그 표면을 따라 돌아가면서 그림이 남근을 상징하는 삼봉우리 모양의 네. 그림이라든가 네. 아니면 남녀를 상징하는 네. 것 같은 이런 인물상, 네. 그다음에 거북, 네.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새겨져 있는데 네. 그 이것들이 아주 그 하늘 그 끝이 아주 예리한 네. 그런 바늘 같은 도구로 새겼기 때문에 네. 육안으로 얼른 봐서는 잘 이렇게 인식하기 어렵고 네. 신체 현미경을 통해서 네. 볼 때 그 선각이 이렇게 관찰될 정도로 아주 그 미세하게 네. 그렇게 새겨진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 6개 화면이 일주하면서 이렇게 네. 돌아가는 식으로 그려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울 한 개에 6개의 그림이 예. 일주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려졌다 이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가락국기, 삼국유사에 나온 가락국기, 가야 신화와 이렇게 연결 지어갖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예. 자 이제 그림에 나옵니다. 그 산봉우리 같은 예.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뭐 가야 이야기는 문헌 사례도 부족하고 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다행히 삼국 유사에 네. 가락국기가 전해옴으로써 네. 가야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락국기 내용에 네. 가야의 건국 신화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구지봉에 네. 이상한 소리들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땅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지시하는 대로 땅을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을 거다. 네.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그러자 하늘에서 그 자주색 그 끈이 쭉 드리워집니다. 네. 그리고 그 끝에 보니까 그 붉은 보자기 안에 금합이 나오고 그 네. 안에서 알이 6개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먼저 그 깨어난 알 가운데 네. 깨어난 아이가 김해 금강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5알도 각각 오가야의 시조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전해오는 그런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금강가야는 이제 지역으로 따지면 김해 지역. 그렇죠. 지금 김해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김해에 가면 뭐 구지봉도 있고 관련된 설화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이번에 발굴된 이 그 토제 방울의 그림이 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가야의 건국 신화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굴조사기관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도 뭐 대체로 수긍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어떤 이 남근 형상으로 길게 산봉우리처럼 생겨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지봉 소위 이제 그 거북을 그 맞이하는 그러니까 그 왕을 맞이하는 그 노래를 불렀던 그 구지봉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게 그 화면에서 제법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거북이 머리를 내놓는 그런 거를 지금 상징하는데 거북 등이 있고 거북이 원래 그 껍질 속에 머리를 숨겼다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상징을 하는 그 동물인데. 근데 머리의 위치가 예. 그 어떤 줄을 꿰는 방울고리 방울고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 거북이 가지고 있는 신성성을 집약해서 표현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지봉 그다음에 이제 가락국기에 나오는 그런 그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그 거북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을 쓴 남성이 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신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왕을 맞이하기 위한 그 춤을 추는 남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남성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춤을 추는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모습이 있는데 이건 이제 춤을 추는 여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락국기에 노래하면서 이제 춤을 추었다. 예, 그렇죠. 그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그림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합을 맞이하는 그런 형상으로 봅니다만은 뭐 이건 뭐 보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동물상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하늘을 우러러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조사기관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금합을 맞이하는 자세입니까? 그렇죠. 저 그림이? 저 그림이 제일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림 같아요. 조금 그 이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그 거북의 그 머리에 해당하는 고리, 고리를 감싸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끈 끝에 금합을 샀던 붉은 보자기를 상징하는 보자기가 달려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개의 화면을 이런 종합해 볼 때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 고대 방울에서 나타나는 흔히 나타나는 게 도깨비의 눈이라든가 이런 걸 상징한다든지 아니면은 기하학적 도형을 반복한다든지 이런 무늬가 아니고 뭔가 그 사실성이 있는 그림들의 각각 다른 화면을 배열했다는 것은 분명히 스토리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침 가락국기에 나오는 그 건국 신화와 거의 그 풀이가 그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아주 주목을 받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알이 들어있는 6개의 알이 들어있는 금합을 매단 끈 있지 않습니까? 자줏빛 끈.
근데 그 모양을 보면 저것도 그 고리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이그 실제로 보면 이제 실제로 저 고리에 이게 그렇죠. 끈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방울 자체는 원래 고리를 그 끈으로 달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의 기능에 충실한 거죠. 근데 그 기능에 그 고리 구멍에 금합을 달고 내려오는데 지금 이 도상에서는 이 고리 구멍 자체가 또 거북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거북이 머리를 내밀는 그런 형상이고 그 거북의 머리에 이 고리가 달려 있는 그런 그 신화의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은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추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가락국기에 나온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의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비밀을 간직했을 수도 있는데 그 가락국기에 나온 그 신화 내용은 금관가야 그리고 이제 지금의 김해 지역의 그 신화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김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 내용을 담은 방울이 발굴된 곳은 옛날에 대가야 지역 고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도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일단 도상을 우리가 이렇게 신화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때 지금 현재로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가야 건국 신화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전문가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볼 때 이 무덤의 그 조성 연대가 5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5세기 후반 이전에 어떤 가야의 그 신화 체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관가야 건국 신화 다시 말해서 삼국유사에 전해오는 이 건국 신화가 대가야뿐만 아니라 가야 사회 전체에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화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강가야 건국 신화 그 가락국기에 전하는 이 건국 신화 이외에 대가야가 5세기 말 이후에 그렇게 이제 그 김해 건강가야보다 더더욱 세력이 성장했을 때는 건강가야 건국 신화와 다른 별도의 건국 신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그 소위 우리 저 최치원 선생의 석이정전에 전해오는 그 이야기인데 그게 신정동국여지 성남에 인용이 되어서 전해오는 제2의 가야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가야 중심의 건국 신화인데 난생 신화가 아니라 형제 설화로 바뀝니다.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와 가몽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 뇌질 주일이 대가야 시조 이진아시왕이 되고 둘째 아들 뇌질 청해가 김해 금강가야의 시조 수로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의 대가야 중심의 건국 신화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요게 만들어지는 시점은 5세기 후반 이후 대가야가 극도로 강성해졌을 때 자기 중심의 건국 신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울의 출토라든가 이 시대 연대적으로 볼 때 이 건국 신화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의 건국 신화는 김해의 전유물의 건국 신화가 아니라 가야 사회 일반의 그 공유 인식하는 건국 신화로 지금과 같은 거북 그 건국 신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장님 말씀을 정리하면은 대가야 건국 신화가 따로 만들어졌지만은 지금 출토된 저 토제방울이 말하는 신화는 그 이전에 가야 세계에 보편적으로 인식된 김해 금강가야의 신화를 묘사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그때 가야 주민들은 그 저런 수로왕 난생 신화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가 이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그렇게 해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대가야의 건국 신화가 지금처럼 구지봉이 있고 김해 그 공간적 배경이 김해가 아니라 지금 대가야가 있는 고령 지역을 저 배경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신화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2의 신화를 만들었다면서요. 뭐 그건 있었다면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중심이 여기서는 이 건국 신화는 수로왕이 형이 가장 먼저 깨어나서 알이 되어서 김해 금강가의 시조가 되었고 나머지는 5개는 각각 5가야의 시조가 되었다는 그런 금관가야 중심의 건국 신화이기 때문에 대가야 중심의 건국 신화가 따로 필요했을 것이다. 그게 5세기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토제 방울을 만든 이제 장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서 그 부장을 했을 텐데, 저게 이제 뭐 금강가야 쪽에서 이제 수입했을 수도 있고, 또 이 고령에 사는 장인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상상력은 무궁무진한데 그만큼 이제 조사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저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고대 가야 세계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금관가야에서 수입한 거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네.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그 가능성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의 그런 그 발굴 결과 네. 또 학술적인 이런 네. 조사 결과 성과를 바탕으로 볼 때 또 이번에 출토된 유물의 그 무덤의 구조, 묘제라든가 공반된 다른 유물들, 토기라든가 철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금강가야와 관련됐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뭐 그와 관련된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그러니까 뭐 수입했다거나 이런 건 예, 아니고 예, 그런 이 거는 고령 좀, 지역에서 예, 만들어졌다고 볼 희박하다고 수가 생각이 네. 됩니다. 그건. 네. 그렇군요. 이게 국보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들어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그 이런 방울 뭐 작은 방울이 출토되고 이렇게 주목을 받은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방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흔히 말에 다는 실용구로서 네.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데 네. 여기에 그 무늬가 그런 기하학적 단순 무늬라든가 뭐 이런 그 도깨비 눈을 형상하는 이런 정도의 무늬가 아니라 어떤 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이 네. 새겨져 있다는 네. 그런 데서 희소 가치라든가 아주 그런 그 재미있는 네. 그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데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뭐 국보로 지정을 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앞으로 많은 네. 또 학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료 가치로서는 그 충분히 중요한 그 가치가 있는 네.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발굴됐습니까? 그 이번에 발굴된 그 지산동 고분군은 뭐 시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가야 가야 제국 중에 가장 강성했던 대가야의 도읍지인 고령의 추산에 있는 고분군입니다. 네. 고분수가 지금까지 확인된 게 약 704개 네. 봉분이 있는 고분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번에 조사된 고분은 거기서 벗어나 있고 고분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던 무덤입니다. 네. 지금까지 관람객들이 다니던 관람로 그것을 이제 정비를 하고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이 네. 발견된 무덤들입니다. 여러 개의 무덤이 네.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제 토제 방울이 출토되었는데 이런 무덤 출토된 무덤의 크기라든가 규모로 볼 때 이게 단독분인지 아니면은 주체가 있는 또 다른 무덤의 한 일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발굴을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성격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기획 보면은 발굴이 아니고. 그렇죠. 학술 목적의 발굴이 아니고 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발견을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획한 그런 그 조사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매장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조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같은 발굴 가능성은 무한한 거 아닙니까? 지산동 고분군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4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봉분이 없는 그 무덤도 많기 때문에 10,000여 기 이상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아마 하나겠죠. 지금 조사된 것은. 이 지산동 고분군은 이렇게 무궁무진한 그 역사적인 잠재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우연히 발굴됐는데도 이러한 유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야의 그 오가야 육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세력도 어마어마했고요. 또 수백 년 지속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발굴에 대한 이 개념을 좀 달리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유적을 다 발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매장 문화재는
그 연구 보존을 전제로 네. 학술적이든 아니면은 뭐 필요시 구제 발굴을 하든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지산동 고분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더 해야 됩니다만은 네. 다른 가야 지역의 고분에 비해서 지산동 고분군은 조사가 좀 덜 된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워낙 고분군의 규모가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만은 아직 다른 지역의 고분에 비하면은 조사가 훨씬 그 부족했고 네. 그에 따라서 고분의 성격, 그 대가야의 문화, 물질 문화에 네. 대한 이해 이런데 그 우리가 많은 그 자료 부족을 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학술 목적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고 있죠. 예, 네, 이번 발굴이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세계유산 추진 지금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지산동 고분군 단독으로 추진을 하다가 네. 가야고분군이 그 외에도 대표적인 고분군이 많다 해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김해에 있는 그 대성동 고분군, 함안에 있는 마리산 고분군 같이 세 개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또 거기에다가 합천, 창녕, 고성 또 남원까지 그 가야 고분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붙여서 7개를 연속 유산으로 같이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탄력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덜 된 것을 그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많은 그 요구 조건을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저희 지산동 고분군은 가장 준비가 빨리 먼저 그 완전하게 준비가 된 그런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후발주자들과 같이 묶이는 바람에 아직 조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토제 방울이라든가 이런 중요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되는데 아마 큰 힘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토제 방울이 출토되었습니다. 작은 토제 방울 하나가 이렇게 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이런 토제 방울의 중요성도 물론 그 중요하지만 그 고대 사회에 대한 그 물질 문화, 그 우리 모두의 관심을 가지고 그 토기 조각 하나하나에도 그 선조들의 숨결이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를 볼 때 좀 더 그 우리가 우리 고대 역사에 대해서 그 가깝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희귀하고 중요한 유물이 나왔다고 우리가 그 이렇게 주목하고 떠들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토기 파편 하나하나에도 우리 시민들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발굴된 토제방울은 1500년 전 고대 역사를 간직한 타임캡슐과도 같습니다만 어쩌면은 우리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DNA 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